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앞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은 대략 소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과하는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당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들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 한동훈 제명 취소권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포함하지 않다. 이런 일 압축해서 전달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압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의총장에서 주요하게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어제 의총장에 사실 어제 의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긴급하게 열린 의총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의총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던 그러한 의총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의총에서 저는 뭔가 국회의원들이 모였으니까 입법권이나 혹은 국가 정권에 대한 견제 감시로 오늘부터 사실 노랑봉투법이 시행되는 날인데 이러한 좀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요. 결의문 첫 번째는 비상계엄 체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사과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달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일동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이기 때문에 사실 저 결의문을 장동혁 대표가 낭독해라 마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일동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대표인 원내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체가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사과를 하는 그러한 양상은 아니다. 어제 모습은 어땠냐? 장동혁 대표는 어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쭉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만 했고, 의원들이 의원총회는 당대표도 가지만 기본적으로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주재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못했을 것이고, 그냥 겸허히 그냥 수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후속탄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저 결의문이 나오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하는 말이 당이 저 결의문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걸 보고 나도 결정을 하겠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발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해라, 절연해라 그래서 발표를 하면 진정성이 없다. 실천해라.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천이라는 게 어떠한 인연을 맺겠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포지티브 행동은 실천이 가능한데 네거티브 행동을 어떻게 부정을 한다. 네거티브 행동을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절연이라고 한다는 저 표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라는 저 주장에 대해서 뭘 어떻게 실천하는 건지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예. 자, 먼저 오세훈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제 국민의힘 의총이 끝난 후에 절윤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딱 성격을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마치 본인이 요구를 해서 본인이 8일 오후 6시까지 이후에는 오후 한 4시간 연장해서 오후 약 10시까지 공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노선 변경을 요청하고 이렇게 의원들 간에 대토론을 통해서 결정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총이 이루어졌고 그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일종의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네. 일단 앞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과 그건 좀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열리는 의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이 이렇게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90일이 채 안 남았고 한 8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지만 굉장히 위기 속에서 치르고 있지만 막상 선거 모드에 돌입을 하다 보면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 지금 공천 신청할 윤희숙 또 이상규
이 두 명의 후보를 가지고 당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을 띄우고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지 지금 공천 신청도 하지 않고 오만하게 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 이렇게 고민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상대 후보 중에 정원호, 박주민, 김영배, 전현희 이 정도로 점쳐지는데 여러분들 대장동 사태도 결국 이낙연, 이재명이 TV 토론하다가 나오는 게 대장동 얘기거든요. 지금 여의도에는 소문이 엄청 많습니다. 정원호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원호에 대한 소문을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결국 터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따가 후술할 주식 관련된 문제도 코스피 관련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었던 5월 며칠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 날짜.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의 아직도 우호적인 그러한 지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선거를 승리를 해야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러브콜을 계속 보내면서 제발 해달라 할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불출마로 잡아둔 거다. 불출마를 잡아뒀는데 당에서 이렇게 결의문을 나가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이 난감한 거 아니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잡아두고 그 다음에 뭐 당권으로 가든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 머릿속에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라. 나 혼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라는 그러한 관측이 아니냐.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라는 그러한 정치적 국가 다음으로 있는 그 제1야당이 정치적 집단이 여기에 대해서 끌려다닐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혜를 주잖아요. 다른 후보들에게 또 똑같이 줘야 돼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도 김동연 지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후보가 많이 없지만 만약에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나 추미애랑은 한번 붙어볼만 하지.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면 당의 원칙이 훼손되고 규칙이 무너지고 당원 당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결의문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결의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 의총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세 가지 결의정 중에 그 전에 없던 것이 무엇이고 새롭게 나온 게 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과 문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과 문제가 지금 그 전에 비상계엄 이후에 뭐 대선을 거쳐가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었나요? 일단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사과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했고요. 네. 장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계엄이 수단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또 김문수 대선 후보도 대선 과정 혹은 대선 그 선거 직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차례 국민의힘은 이 관련된 얘기를 반복해 왔는데 그 이른바 친한계 혹은 아니면 오세훈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 반복을 요구했던 것이 동일성이 반복된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을 명확히 반대한다. 아마 이거는 최근에 도보행진을 하면서 그 이른바 네 글자죠. 윤 어게인이라는 네 글자인데 윤 어게인 네 글자는 당 지도부 입에서 먼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오히려 친한계나 또 오세훈 쪽에서 하는 말이 윤 어게인을 하지 마라. 아니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하지 마라 그래요. 이미 안 하고 있고 사실 국회의원들 의원총회 정도 되면 재선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한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정치 행정 법의 영역에서 전직 대통령이 어떠한 그 법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복귀가 죄송합니다. 불가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런 문구가 들어간 거고요. 셋째가 사실 중요한 거죠. 셋째는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라.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그 이른바 당대표 사퇴 요구를 했던 김용태 의원부터 등등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드라이브 세게 걸었죠. 나는 국회의원 직까지 걸 테니 여러분들은 나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걸 것이냐. 거기서 이미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약간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얘기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발언을 중단해라 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구체적으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이 나온다 하면 뭐 윤리위나 혹은 아니면 경고성으로 간다. 이 정도 멘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런 결의문이 나온 게 후보 구인난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후보 구인난이 장동혁 대표 책임입니까? 후보 구인난은 국회의원 개개인과 당협위원장 개개인의 책임이에요. 계엄이라는 게 있는지 450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500일이 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히 지방선거 2026년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각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광역의원 혹시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기초의원 나갈 생각 있어요? 비례대표는 당신 적절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 관리를 하면서 후보군을 솔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후보난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보가 넘치기도 해요. 비단 대구 경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도만 하더라도 후보들이 넘칩니다. 근데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본인들이 지역구 관리를 잘 안 해놓고 나서 이제 선거 등록할 후보가 없다. 청년이 없다. 여성이 없다. 야, 우리 결의문 내야 된다. 후보가 없는 게 결의문을 안 내서 후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또 계엄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지만 그 계엄이 있은 지 벌써 1년하고 반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국회의원들이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뭐 제가 추가 더하자면 얼마 전에 방미특위위원회에 대해서 그 부결이 된 거 또 혹은 뭐 기타 등등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연을 끊자 이러한 메시지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국민의힘 의총의 결의가 뭐 새로운 것도 있고 새로운 것이 아닌 것도 있죠. 이미 당 차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는데 계속 사과만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제의가 됐죠. 이미 당 차원의 당 대표나 대선 후보가 사과를 한 바가 있는데 계속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죠. 자, 향후에 참 국민의 내부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을 이끌고 있는 지도력,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해 가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입니다. 이 문제를 수습해 가면 다른 문제는 이제 좀 흠집이 나더라도 해결하는데 장애 요건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 국민의힘 의총 문제를 다뤄봤고요. 이제 중요한 현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 사태 문제를 먼저 하고 코스피 뭐 이런 문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화당 연설과 기자들과의 대담이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작전이 상당히 빨리 마무리 수순이다. 네. 빨리 끝내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혀서 신속하게 본래는 4주, 5주 이야기라고 레빗 네. 대변인 4 내지 6주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빨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정확히 영어로는 quick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quickly, 굉장히 빨리, 꽤 빨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그 이번에 작전을 시행하면서 뭐 AI 관련된 것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휴민트 작용해서 미국 군사력이 정말로 세계의 정점에 있구나.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이란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선출을 하든 혹은 차차기에 어떻게 선출을 하든 우린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AI 분석을 통해서 너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단서를 단 게 이번 주에 끝나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적 모호성인데 빨리 끝내겠다 얘기하면서 이번 주 내에는 안 끝낼 가능성도 있으니 이란 너네들이 알아서 잘 기어라라고 표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공습과 이란의 상황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그 안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82 공수사단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거 살펴볼 텐데 우선 테헤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한 게 알려졌죠. 도심 전체가 독성 연기에 뒤덮여서 기름비가 내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실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그 상황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좀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테헤란의 상황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테헤란이 암흑천지, 테헤란에 기름비가 내렸다. 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해서 실제 이제 테헤란의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네, 그 석유 저장소, 이 기름이라는 게 사실 이란의 강력한 에너지 자원이자 무기였는데 이게 반대로 군사력이 약할 때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저 그 석유 저장소 폭격으로 인해서 이 테헤란 국민들,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하고요. 하루 주유량이 제한하는 것이 30리터에서 이제 20리터로 줄였다라는 것인데 이란 당국은 일단은 이란 주민들한테 테헤란 주민들한테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마라. 여기에 뭐 벤젠이나 뭐 질화수소 같은 굉장히 악성 독성 물질이 있으니 피부에도 안 줄 수 있고 호흡기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마라로 조치를 하면서 지금 석유가 약간 그 잘 안 돌고 있지만 석유에 대해서 그 주유를 20리터로 줄였지만 빨리 복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테헤란 석유 저장소하고 연료 이 저장 시설을 우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의도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은 군사적 목적이 있고 경제적 목적이 있고 아까 네. 전술한 심리적 목적이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은 뭐냐면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로 요격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건데 네. 그 탄도미사일들을 옮길 때 다 석유를 갖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 연료가 되는 거죠. 석유를 연료로 갖고 옮기는데 석유 저장소를 폭파하면 군사 작전에 굉장히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 저장소 폭파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 타격이죠. 결국 이란이 뭐 중국에게도 원유를 수출하고 또 이란과 우호를 맺고 있는 몇 가지 나라에 대해서 원유를 수출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어가는데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라는 목적이 있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주민들, 테헤란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에 대해서 결사항전 하지 마라. 굉장히 심리적 위축을 주기 위해서 석유 저장소를 폭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내 언론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시설 30여 곳 폭격을 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이란 국민 등 돌리기 하나 첫 의견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보도를 했고요. 또 하나 한번 볼까요? 누가 석유시설 폭격하래 미 이스라엘 방식에 경하겠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인데 자, 미 정치 매체 엑시오스에서 일부 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저런 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가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가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 공격을 할 때 석유시설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주요 시설을 공격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실제로 상의를 하잖아요. 네. 공격을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예상되는 상황까지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저거 뭐 네타냐후가 자기 마음대로 했어?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라든가 심기가 불편했다. 저런 보도가 적절할까요? 그 정치 매체 엑스오스라는 곳에서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보도를 했는데 저거를 우리나라 언론사가 이제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에 지난 8일 날 보도한 거고요. 같은 날에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정치 매체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 이견 없다. 모든 것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하고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고 전쟁의 종결도 같이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떠한 저렇게 석유 저장소를 공격을 할 때는 작전의 시간
뭐 작전 조율 이것을 미국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라늄 농축 핵시설이냐 석유시설이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딜 먼저 들어갈 것이냐 주민시설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하고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다 승인하고 용인하에 작전이 이루어졌다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그 엑소스에서는 왜 저러한 예측 보도가 나왔냐. 원유가에 대해서 국제 원유가가 지금 약간 불안정하게 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예측인데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다. 이견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장면 한번 가볼까요? 모지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그거 잘못된 결정이다. 조만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전문가회의에서 이란 전문가회의의 결과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세 번째 지도자로 모지타바를 압도적인 다수표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수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모지타바에게 충성 맹세를 바로 했다는 걸 발표를 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지는 사항은 만장일치가 아니고 다수표로 결정을 했다. 그것도 앞에다 붙였어요. 압도적인 그러니까 좀 많이 다수를 얻은 상황이고 내부에 상당히 비판이 있다. 반대표가 있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충성맹세를 한 거 아니냐.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란 내부에서는 아야톨리 하메네이가 있을 때부터 세습은 없다라고 예. 세습 권력에 대한 거부감은 이란 국민들 또 이란 혁명수비대 또 이란 종교 지도자 모임에서 다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습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혁명수비대가 인정을 했다면 모주타바가 아예 직함을 달고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모주타바는 그동안에 어떠한 이란 전체 나라에서 어떤 직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아야톨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냥 긴급하게 추대를 한 것이고요. 이라는 그 전체 전문가 회의라 그래서 어셈블리 익스퍼트에서 그 회의를 논의를 하는데 종교가 있고요. 혁명수비대가 있고요. 또 다른 또 지도자들이 모이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 다수표라고 표현한 게 사실상 내부 반대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 세습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는 것이고 저 혁명수비대가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는데 제가 실상을 보면 반대격이에요. 반대격. 혁명수비대가 저 아들이는 갑자기 모주타바. 혁명수비대가 저 모주타바보다 더 약간 권력을 더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충성 맹세했다가 모주타바가 삐리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것도 혁명수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모주타바 관련해서 뭐 공식적 직함이 없다. 직책도 없이 사실상 아버지의 후광으로 혁명수비대나 파시즘 민병대나 뭐 국영기관, 국영기업을 장악해왔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충성맹세를 했다. 둘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새롭게 알려진 이야기는 모지타바가 상당한 수천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뭐 석유 판매 대금을 상당히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으로 혁명수비대나 이란의 주요 관계자들, 수족들을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사실도 알려지기 시작했네요. 그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었으니까 최고 지도자의 사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거렸다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구성을 하고 있었다. 직함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란의 그 어떠한 이란의 석유머니, 오일머니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종교재단, 또 혁명재단, 혁명수비대 네트워크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 세 명에 대해서 석유 제재를 피해가지고 발생한 그러한 금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은 관시 문화라 그러면 저 중동 아랍은 후원 문화라 그러더라고. 후원 문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뇌물이죠. 뇌물을 뿌리는 건데 그걸 좋은 말로 이제 후원이라 그래가지고 후원 문화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경제적을 가지고 네트워크는 견고하게 구성을 했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약점도 될 수가 있는 게 이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 쉽게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유럽에 사실은 막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유럽에 있는 부동산도 지금 의심이 되는데 예. 이 명의자가 다 차명으로 돼 있고 이게 만약에 경제적 제재가 유럽 내부에서 그럼 제재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만약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경제력이 없어질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느슨한 고리가 바로 끊어질 수가 있다. 또 부패 이미지, 또 세습 비판, 또 국민 반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모츠타바가 유럽의 주요 부동산,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런 곳에 약 6천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 매입한 규모가 워낙 커서 약 4억 유로, 거의 7천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다. 오스트라리아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골프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제국을 구축하고 있다. 그 실소유자가 모츠타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을 유럽을 통해서 이 석유 판매 자금을 외부로 빼돌려서 막대한 자금의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고 있고 그런 또 자금을 통해서 자기 수족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구입장 관리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리텐슈타인, 아랍에미리트 이런 관련된 곳에서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내역도 상당 부분 자세히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모츠타바가 돈을 가지고 실제는 권력과 돈 막대한 이란의 자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자금을 중간에 착복을 해서 이 석유 제국이 얻은 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제국을 모츠타바가 운영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 증거들이 보도가 여러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까지 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런데 이 모츠타바의 신분의 노출 문제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인데 네. 현재 공식적인 자리에 지금 나서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뭐 하메네이 장례식도 지금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고 언제 그 장례식 지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모사드에서 추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네. 그 세 개의 회의 장소를 동시에 폭격한 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누가 유출한 것이냐. 정말 미국이 어떠한 그 AI를 고성능 AI를 갖고 우리를 분석한 것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열어서 지상 위에 모스타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저격이 가능합니다. 혹은 폭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타바는 지금 지상 위에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하 벙커에 있던가 혹은 아니면 혁명수비대 기지 안에서 그냥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추적 중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미 위치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추적 중이라는 단어가 그 이란 내에 있는 어떠한 정보 세력 혹은 군부 세력을 흔드는 단어입니다. 야, 우리를 지금 추적 중이래. 어디까지 추적을 했을까? 너 배신자 아니야? 너가 배신자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이란의 심리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안 갈 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오래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모사드가 지난번에 모사드에 의해서 CIA 본부에 보내진 그 정보 때문에 하메네이가 제거됐다는 사실은 좀 자세히 어제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를 하시고요. 모사드가 또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해서 모츠타바의 흔적을 찾을지 지난해 9월에는 이 예리라는 정보 분석가, 모사드의 정보 분석가 예리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그 하메네이 지하 벙커 장소를 찾았죠. 찾아내서 그 12명을 한 번에 폭사시키는 그런 이제 사실관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자, 모츠타바는 어떤 것으로 또 그 존재가 추적돼서 확인될지 그 장면을 한번 확인되는 대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사단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2 공수사단이 약 5천 명이 지금 카타르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이 이란 대통령의 페제스키안 대통령 문제를 먼저 한번 좀 다뤄보죠. 이란 대통령 지금 떠 있습니다. 마슈드 페제스키안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사우디,
뭐 그 쿠웨이트, UAE,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혁명수비대가 또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이란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결국은 이 이란을 움직이는 강경파는 혁명수비대가 이끌고 있다. 내부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모스타바는 지상 위로 못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저 이란 대통령은 지상 위로 올라와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죠.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도 이란 대통령은 사실상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이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얻을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긴 한데 사과를 하고 혁명수비대는 사과를 번복하면서 공격을 하고 이러한 모습이 국합 배드캅 작전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예측도 있지만 여러분들 국합 배드캅 작전은 힘이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야 너가 공격을 해. 난 착한 척을 할게. 혹은 내가 공격을 할게. 너가 착한 척을 할게. 힘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게 국합 배드캅 작전이고 지금은 그냥 이란 내부에서 그 정치 구조가 좀 희한하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있고 뭐 최고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고 이러한 것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결속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공수사단 5,000명이 지금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에 도착했다. 다른 특수부대도 움직인다는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이란의 이제 고농축 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은 이전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네. 지금 움직이는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파리 공수부대는 어떠한 지상 병력의 공격 침공용 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파리 공수부대는 어떠한 신속 대응 부대여가지고 예. 우라늄 농축 지금 60% 우라늄 농축에 450kg을 찾는 것이 목표인 건데 그거를 이란 밖으로 꺼내오는 것이 목표인데 거기에 그 제격인 부대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상전을 하면서 혁명수비대야 뭐 총기 난사를 하던가 이러한 부대는 아니고 작전 투하를 해서 물건을 빼오는 그러한 적합한 부대라기 때문에 만약에 파리 공수부대가 지금 카타르 미군 기지에 5,000명의 그 공수부대가 있는데 파리 공수부대가 가서 핵 우라늄만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이 일단은 1차적인 전쟁 목표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휴전이나 혹은 종전의 수순으로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란 탄도미사일에 이란에서는 가장 자랑거리로 알리는 게 지금 이란 탄도미사일이죠. 이란 자체적으로는 이란 탄도미사일을 뭐라고 부르냐? 국방의 보검이자 결사항전, 상징물로 이란 탄도미사일을 보는데 그런데 아주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성과 드론이 이제 제집 보듯이 이란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공중은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위성 사진이든 드론을 통해서 이란 곳곳을 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탄도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좌표에 찍혀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병사가 바로 즉사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 병사 가장 충성 맹세를 맹세를 하고 있는 병사들이 배치된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벌벌 떤다고 하네요. 그런 소식. 이런 상황 어떤 차원에서 분석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네. 지금은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란으로 발사를 해라고 하면 누가 지시를 내릴 것이고 그럼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사일을 지상으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미사일을 지상으로 끌고 와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발사 버튼 누르시오. 그럼 발사 버튼 누르면 또 발사를 하기 전까지 조준하고 발사하기 전까지 몇 분이 걸린대요. 그 몇 분 사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 미사일 자체를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떠서 그 고고드 사드처럼 떠가지고 그 대공 체제로 타격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몇 분 안에 타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을 옮기는 자동 시스템으로 옮기기도 하겠지만 미사일에 대해서 옮기는 주변에 있는 인근 발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군인들은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라와도 요격을 하는데 일단은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요격을 한다는 것이고요. 어떠한 움직임이 미사일에 대해서 움직임이 그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여기 지하에도 묻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지하도 묻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정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아무리 자랑을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본토에 대해서 혹은 뭐 주변국에 더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관측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란 내부의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을 좀 한국 내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은 5,500대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어제 이제 국제 유가가 11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통상 뭐 100달러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공식적으로 배럴당 가격이 119달러까지 올라가는 상황까지 됐는데 중간에 110달러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서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 장중 8% 넘게 넘으면서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됐죠. 그런데 조정 국면을 거치다가 결국은 약 6%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 어제 종목으로 보면 850개가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이 73개, 73개가 상승 종목,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다수 종목이 하락을 했다고 그러죠. 18억개 공포를 준 하루였는데 자, 이 지금 계속 롤러코스터예요. 오늘은 네. 좀 다시 코스피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제 그 상황 아주 그냥 뭐 18원 뭐 주식 공포 이런 이야기도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는 그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될 때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발동을 하는 게 지금 며칠째 연속이기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고 놀라거나 주식시장에 뭐 혼란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는 그러한 아주 안일한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이것이 그 단기간에 끝날 거라 보이지는 않고 아마 지방선거까지 이러한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밝혀질 것인데 이재명 정부가 그 주식에 대한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시장경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내 주식의 추이뿐만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비투에 따른 반대 매매 폭탄 이 문제가 네. 계속 나오네요. 워낙 규모가 큽니다. 33조에서 지금 40조에 이르는 비트 반대 매매 폭탄 문제가 결국은 계속 주가의 변동성을 심하게 요동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신용 투자가 뭐 그 33조를 넘어섰고 예. 위탁 미수금이라 그래서 2조를 넘어섰는데 위탁 미수금이 이제 반대 매매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위탁 미수를 해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 예. 어떠한 하락폭이 크게 되면 위탁 미수를 했던 증권사 입장에서는 강제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로 팔리게 합니다. 강제로. 그래서 반대 매매가 강제로 팔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주가 하락이 또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2월 말부터 2월 한 26일 27일경부터 3월 초까지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 통장이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뭐 사업자 대출도 있고 일반 가계 대출도 있고 대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용도를 가지고 있을 때 대출을 하잖아요. 뭐 집을 사던가 뭐 혹은 뭐 자녀들이 결혼을 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급할 때 막 불 끄듯이 그냥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게 며칠 사이에 1조 3천억이 늘어났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 현금 흐름이 다 주식으로 갔을 것이고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왜 떨어지냐? 이따가 후술할 외국인들이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주가가 더 하락한 것이고 국민들이 결국 피해만 본 것이다. 지금 온라인에는 별의별 인증이 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혼 자금을 모았던 뭐 3억을 투자했더니 이게 2억이 됐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정부가 너무 부추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B2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특히 대통령이 B2는 하지 말라고 빚을 내서 주식하지 말라고 이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실제로 코스피 이 급등락 사태를 보면서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부에서는 한국의 오일 쇼크, 주가 쇼크, 이제 환율 쇼크로 인해서 한국이 경제 대공황에 빠지는 거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지금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지금 한국의 이 코스피 상황을 보면서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지금 경고한 바 있는데 일단 그 영상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최근 이어진 코스피 급등락 사태를 두고 불길한 사태 전조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버리는 온라인 뉴스레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콕 집어 설명하면서 한국 증시는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수년간 외면받아 왔으나 최근 모멘텀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남짓 동안 코스피를 움직인 건 기관 투자자들이었다며 그 변동성이야말로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들어왔다는 결정적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란 주가가 특정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힘으로 투자 전략의 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예, 코스피의 이 급등락에 특정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 투기에 대한 위험 신고를 경고한 것인데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개입이 특히 주목된다 이런 측면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연기금을 포함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와야죠. 그래서 외화를 벌어오던가 이런 식으로 연기금을 돌려야 되는데 연기금을 국내 주식으로 돌리니까 이게 그냥 집안 내에서 아빠가 자식에게 용돈 주고 그 용돈으로 군것질해라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결국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연기금을 이득을 보면서 하는 느낌인데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 정부가 한국 돈으로 한국 주식을 올리고 있네. 한국 국민들은 피해를 보지만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대한 외국인들 큰 손들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표현을 좀 더 쉽게 하자면 외국인들의 큰 손들이 보기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놀이터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놀이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AI 관련된 주식에는 정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해보고 이 기술력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오는데 한국에 지금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시장을 보니까 이거 하나의 놀이터네. 그냥 적당히 사가지고 적당히 팔면 내가 이득 얻고 빠지면 되겠네. 그러한 양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밝히던가 정책 기조를 변경을 하던가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환율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환율이 1,499.5원까지 치솟았었죠. 딱 1,500원대 붙었다가 결과는 1,495.5원으로 마무리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1,495.5원. 근데 그 전에 장중 한때는 1,499.5원, 0.5원만 올라가도 딱 1,500원에 도달하는 그런 상까지 갔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환율이 올랐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1,400원, 90원대로 급등하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이제 1,470원대로 다시 조정이 됐는데 지금은 G7 국가들이 비축유 부분을 지금 풀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환율 문제 증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네. 예, 지금 이제 어제 환율 상황과 오늘 환율 상황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오늘 1,500선 방어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율은 더 이상은 이제 국가가 사실 그 속도만 늦추고야 되는 것이지 환율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저 환율 단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이제까지 이재명 정부가 했던 현금 살포 정책이나 혹은 각종 연기금을 국내에 투자하는 이러한 정책이 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 리포트가 한국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1,500원이라는 게 이제 거의 대국민 상식선으로 잡혀 있는데 오늘 1,500선이 뚫릴지는 좀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속도만 늦추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발언을 되돌아봐야죠.
1340원, 1380원이 됐을 때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환율이 저렇게 1500선을 뚫게 되면 보통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경제 관련 부처를 경질합니다. 경질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살펴보는데 지금 나몰라라 어쩌라고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자,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도 있죠. 환율과 주가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 급등인데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또 환율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서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네. 자, 밥상 물가가 초비상 상태가 들었어요. 두 자릿수 이 상승하는 이 물가 상승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제일 지금 서민들의 타격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름은 우리가 주유할 때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데 사실 뭐 전기세하고도 연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석유를 가지고 파생하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또 혹은 뭐 플라스틱 같은 석유 제품 같은 것도 모든 석유가가 다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고 희한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까지 유조선이 오는 동안에 20일 정도가 걸려요. 네. 그럼 전쟁이 2월 28일에 발생을 했다 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2월 28일하고 3월 1일에 묶였으면 거기에 대한 유가가 우리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3월 20일쯤부터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전쟁 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주유소가 기름값을 올린 게 이게 주유소가 올린 거냐? 아니면 정유사가 올린 거냐? 석유협회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나라의 책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G7은 비축유를 푼다고 했고요. 일본도 비축유를 푼다 그랬어요. 또 원자력을 돌리지 않는 동남아의 일부 나라에서는 아예 학교에 대해서 전기를 쓰지 마라. 학교를 잠시 임시 폐쇄하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다는 것이 산자부 장관이 석유 상한제, 석유 가격 상한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삼겹살 값이 올랐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하고 또 혹은 뭐 무슨 배추 값이 올랐다 해서 배추 가격 상한제를 하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공급책을 늘려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가격을 상한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위헌적인 요소로 시장 경제주의에 반대로 간다는 것이고 제가 그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 직영위에 있을 때 뭐 공부를 좀 해보면 예. 한국, 일본, 대만은 한국은 사실 한반도가 있지만 사실상 섬나라예요. 일본, 대만, 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LNG 가스선 또 혹은 석유 원유선 이러한 배로 에너지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나라는 서로 상호간에 공조를 합니다. 예. 뭐냐 하면 석유가 좀 모자르면 대만에 있는 유조선을 우리나라로 땡겨오던가 혹은 뭐 일본에 부족하면 우리가 일본으로 LNG를 보내주던가 이런 건데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가 있고 이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만하고 일본하고 공조가 잘 되면 에너지 수급률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대만하고는 거의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또 대만을 돕겠다는 일본 반일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에너지 그 협력을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석유 상한제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석유 상한제는 사실 위헌이고요. 석유 상한제로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으로 보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우방국들하고 에너지 쉐어링을 해왔던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부동산도 그렇고 석유 문제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 저 일부의 이란의 중동 사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수 부대가 투입되면 어떤 작전을 할지 오프닝과 함께 연결해서 했고요. 환율, 주가, 유가 급등 문제를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예, 일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 않은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중동 정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서 주요 현안, 국내 현안, 뭐 유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좀 다룰 텐데요. 우선 중동 현안, 지금 미국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짧게 보내주었지만 이미 SBS나 MBN에서 일부
확인한 테헤란과 이란 특정한 지역에서 공습이 되고 있는 테헤란이 폭파된 장면들을 일부에서 우선 확인된 걸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미 전략기, 폭격기 대규모 공습이 시작됐는데 그 부분은 좀 속보로 나오는 대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 문제 한번 좀 다루고 뒤에서 한번 지금 공습 상황을 다뤄볼 텐데요. 지금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이 사드 전력 일부가 지금 중동으로 지금 옮겼다는 상황까지 알려졌는데 우선 한번 영상을 좀 보고 올까요? 이거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영상이 일부 알려졌는데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항공기 동선 추적 사이트에 올라온 미 대형 수송기 C5의 이동 경로입니다. 지난 2일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해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인도양 해상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은 국내 다른 미군 기지에 있던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일부를 이미 오산으로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전력인 패트리엇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지난해 중동에 순환 배치됐고 이번 중동 사태 발생 뒤에도 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주한미군에선 패트리엇 이외에도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와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 전투기 등이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 제가 결정적 실수를 했네요. 우리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소개를 안 드리고 먼저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도 허앵커가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예. 우선 앞서 이제 관련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드, 에이티캠스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자 이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한미군 방공 체계의 공동화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다 떠나는 거죠. 이 말은 뭐 도심이 종로, 뭐 광화문 이 일대, 뭐 강남 핵심 지역 밤이 되면 썰렁하고 강남은 물론 술집이 좀 북적거린다고 합니다만 공동화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요격 공격 미사일 시스템이 공동화가 되고 있다. SBS의 보도가 저는 제일 주목이 되던데 예. 제 아주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군사 전문 기자가 하나 있어요. 예. 국방 전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사드 기지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성주 사드 기지가 텅텅 비었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없다 이거요. 예. 그게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거기 들어갈 때 좌파들이 거기서 그냥 뭐 연좌 시위도 모자라서 인간 방패에 온갖 시위를 벌여가지고 진입을 막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떠났다는 거예요, 다. 다 떠나서 그 안에 그 옛날 롯데 골프장 부지였잖아요. 포대 자체가 하나도 없대요. 그게 SBS 보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 모습은 그나마 저 골프장 부지예요. 사드 기지 찍어놓은 자료 사진이잖아요. 저게 텅 비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반입을 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시진핑 정권이 얼마나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습니까? 네. 한한령도 그때 나왔고 그때 우리 뭐 허앵커도 박근혜 정부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때 사태를 생각해 보면 이러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사드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지금 공백이 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게 이제 알려질 것 같으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미 한 자락을 깔은 거예요. 우리는 주한미군의 방공 미사일 이 시스템이 사드란 말을 콕 집어서 하진 않았지만 네.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다 보고 받고 알았던 거예요. 자, 아까 이 인도양으로 해서 빠져나간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미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죠.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통해서 미사마 기지 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넜다는 그 보도는 나왔죠. 네. 근데 이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도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을 가려면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앵커리지를 거쳐서 넘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거는 꼭 중동으로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마 유럽국들이나 다른
걸프 연안국들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 인도양 뭐 아까 허앵커 얘기하던 그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네. 그거는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도 다시 아까 말해- 영상 중에 그 지도 좀 한번 네, 뭐 보여주시죠. 점도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뭐냐면 군산 기지나 이 오산 기지에서 서해 쪽으로 타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인도양으로 해서 넘어가면 훨씬 빨리 가잖아요, 중동에.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기지는 이제 사실 빈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겠는가? 그 안에 뭐 병사만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이걸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거 띄워주시죠. 아니야, 네. 그거 방금 그거 예. 네네.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까? 자, 그렇습니다. 예, 저 예. 방향을 보세요. 저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잖아요. 서쪽이잖아요. 서쪽. 서쪽으로 C5 저게 미군 수송기 중에서 가장 커요. 그 적재 용량이 125톤. 사드 포대를 3개에서 4개까지 실을 수 있어요. 항공기 하나에. 예. C-17 글로브 마스터보다 훨씬 커요. 그게 7톤 실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 C5가 몇 대가 떴는지 지금 감도 못 잡아요. 한국 정부는. 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심각한 보도가 뭐가 있었냐. 지금 한미 연합 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FS 훈련이 시작이 됐잖아요. 어제. 네. 그런데 그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이고 연합사 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이 첫날은 화상으로만 참석하고 둘째 날에 뒤늦게 왔는데 훈련 개시 45시간 만에 거의 이틀이 다 돼서야 뒤늦게 나타났다.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이틀 만에 그 벙커, 지하 벙커 훈련 지휘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무슨 다른 말을 아무리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아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그러니까 훈련 이래로 FS 훈련 벙커에 안 나타난다? 첫날은 화상으로만 지휘했다? 불만의 표시잖아요. 네. 그리고 훈련 축소 이재명 정권의 훈련 축소 야외 기동 훈련 축소가 절반 이상 이루어지고 명백히 여기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미 동맹은 제가 볼 때 제 해석으로는 이 파국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더 우선 할게요. 자, 이재명이 앞서 말씀대로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이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재명이 이제 이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면서 대북 억지력, 대북 억지 전략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전략 자산이 이동하면 대북 억지력 또는 억지 전략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까? 낙제점을 받고 왔는데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쉽게 말하자면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낙제점이야. 근데 쫓아내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아니 한미동맹의 한 축인 한국 대통령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안 들어주는데 어쩔 수 없다. 자 이게 뭔가요?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어쩌라고요. 아닌 거 있습니까? 예. 해시태그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미리 한 자락을 깔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중동 사정 급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도 아직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복 이재명의 용어대로라면 그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다 빼가면 어떻게 하느냐.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보수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이재명은 그렇게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라면 그렇게 말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안 했다는 얘기고 어쩔 수가 없다. 반대 의견을 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어쩌라고요. 그 미군이 자기네 무기 빼간다는데 중동 급하다고 해서
그 사드가 많이 그 중동에 배치된 이란 에 배치한 사드가 많이 훼손됐답니다.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어차피 본토에 있는 사드하고 또 그 외국에 특히 주한미군에 있는 사드가 가장 많고 싱싱하니까 이걸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는 전에도 있었어요. 다만 그걸 이렇게까지 급히 이렇게까지 거의 다 빼갈 줄은 사실 이재명도 생각을 못한 거죠. 지금 국민들은 아이 뭐 북한하고 이렇게 이 이재명 정권이 관계가 좋은데 설마 북한이 무슨 그 공백을 이용해서 무슨 엉뚱한 도발을 하겠어? 라고 이재명 정권의 지지자들은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북한을 어떻게 믿습니까? 북한은 이재명 정권의 뭐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취하고 있는 유화 제스처에 대해서 어떤 뭐 호응도 해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빠져나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SBS 보도가 맞다면 성주기지는 좀 텅텅 비었다. 오산기지, 군산기지, 김해기지에서 C5, C-17 대형 항공 수송기들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빼갔다고 하면 다 실어나른 거 아닌가. 근데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도 국방부 합참이 파악을 못한 건지 파악을 안 하는 건지 발표를 안 하는 건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 전략자산의 중요 자산들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북 억지에 문제가 없다.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체제를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한미군은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재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그 안에 우리가 해석하는데 충분합니다만은 그런 상황 살펴봤고요. 자, 이란 중동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미 전쟁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공격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모든 아마 저기 전폭기가 동원될 것이라는 걸 예고를 했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공습이 그간의 공습이 좀 뭐 초기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서 쭉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오늘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하루 종일 진행될 것이다. 이런 뭐 상황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공습은 어떤 차원에 봐야 될까요? 자, 어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도럴 골프장에서의 회견. 예. 그 도럴 골프장도 트럼프 대통령 소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전쟁 상황을 플로리다의 개인 그 저택인 마라라고 리조트 상황실에서 했고 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또 다른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했겠느냐. 그 일부러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백악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우리는 여유가 있어. 나는 그렇게 막 뭐 허둥대지 않아. 내 일정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 눈에는 이 미국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저렇게 어떻게 자기 그 사저 또는 개인 소유 골프장에서 발표를 해 여유를 보이겠다는 거죠. 근데 내용은 섬뜩했어요. 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보면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했다. 뭐 어제 저한테도 질문하신 내용이고 제가 네네. 기억을 하는데 최대현 앵커가 했나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권, 제해권을 다 장악했고 이란에는 지금 공군도 해군도 뭐 미사일 그 발사대도 네. 80% 이상 파괴됐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혁명수비대가 어디 숨어가지고 절벽 같은데 뭐 숨어서 두더지처럼 뭘 쏴대고는 있고 지하에서 나왔는지 사이드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하지만 이란 자체의 정규군이 아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언제 빨리요? 그랬더니 곧 조만간 막 제국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 바로 뒤에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지금 허앵커가 얘기한 대로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고 한 게 이제 실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정규 시설들을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는 뭐냐? 이란이 설사 이제 전쟁이 내 일방적 선언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국가로서의 기능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인데 나라가 아닌 꼴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보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전비를 9조 원 정도 썼는데 뭐 우리나라가 만약 전비 9조 원 썼다 그래봐요. 당장 큰일 나지. 하지만 미국이니까 좀 견딜만 한데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자꾸 우려를 해요. 지금 물가도 심상치 않고 자꾸 이스라엘이 정유시설 폭파하는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다. 그러니까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 정유시설은 좀 때리지 마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 말은 출구 전략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협상에 임할 때 강자가 하는 방식은 예. 엄청나게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도저히 눈도 못 뜰 정도로 이제 엉망을 만들고 이빨도 다 이제 부러뜨리고 한 뒤에 자, 이래도 싸울래?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 비유를 드냐면 그걸 위해서 이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19만 명의 이 혁명 수비대, 그걸 지휘하는 모스타파, 라자리니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려 봐야, 그리고 뭐 그 밑에 지금 3, 40만 명의 그 바시즈 민병대, 그런 다 합쳐서 한 5, 60만의 병력에 기댔다가는 망한다. 9천만 이란 국민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미국의 공습을 보고 더 이상 혁명수비대에 품었던 조그마한 기대라도 갖지 않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란 테헤란에 기름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 산유국에서 기름을 못 대. 예. 불이 안 들어와. 인터넷이 안 나와. 식수가 끊어져. 여러분, 유전이 폭파되고 석유시설과 전기가 안 나오면 물도 안 나와요. 네네.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이란 스스로도 안 되겠다. 빨리 미국과 타협해서 사실상 항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한 공격이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진다. 지금 아까 그림 보면 이란 정부 청사 건물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이유는 이 중도 온건파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괜히 모스타바나 라자린이 따라가 있다가 전부 죽지 말고 살 사람은 빨리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지금 테헤란을 중심으로 한 폭격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폭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 시청자가 18,000명을 넘었는데 아직 좋아요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페넨과 함께 이 전황 소식도 그리고 페넨의 여러 가지 뉴스가 널리 많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유가 문제 이야기와 연동되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쪽에 정유시설 공격은 좀 자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트럼프와 무슨 네타냐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식까지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유시설 문제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제시키는 그 이유, 원인 이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어제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해드리면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미국은 이란을 멸절시킬 생각이 없어요. 소수의 하메네이파들만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모스타바 하메네이, 라자리니로 대표되는 19만 명의 혁명수비대. 많이 죽었겠지만 네. 그 밑에 한때 모스타바가 젊을 때부터 일했다는 바시즈 민병대 한 3, 40만 명.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이란 전역에 예비군 병력까지 해서 1,100만 명을 틀어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병력 1,100만 명은 사실은 그 위에 이 뱀도 대가리만 제거하면 몸통은 쓸모가 없습니다. 뭐 공격법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정규군이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되는데 아예 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때부터 이 하메네이 때부터 정규군을 믿지 않아요. 그 정규군이 불만이 커요. 왜냐하면 그 호메이니 하메네이가 자기의 완전 친위대의 극성파들로 혁명수비대라는 걸 만들어서 운용을 해오고 있어요. 그 혁명수비대가 버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혁명수비대는 해교 지도부와 함께 죽거나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미국이나 새로운 정권에서 보면 이 세력이 지금 버티니까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미 거의 8, 90% 졌는데 이들이 버틴다. 이 얘기는 어차피 우리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극렬 저항을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세력들에게 지금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혁명수비대에서도 살 길을 찾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하메네이 아들에게 지금 충성을 바치고 무슨 미사일에다가 뭐 하메네이여 모즈타바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그대를 위해서 뭐 절대 복종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막 더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막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건데 어차피 얼마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정유시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이란 자체가 어떻게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죠. 이란은 중요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명에 가깝고 국토도 면적도 넓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요. 반면 이스라엘은 3,000년 전부터 가장 원수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중도 온건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도 그냥 이란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네타냐후가 부추깁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잖아요. 예. 만약에 전쟁이 아니었으면 네타냐후 감옥 가야 돼요 지금. 그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지금 이 네타냐후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세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란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거의 멸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격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의 심리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가 깊어요. 원한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유시설이고 뭐고 막 다 폭격하는 이유는 그냥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참에 미국 힘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따귀한 데 치고 싶은데 이란은 팔다리 다 부러뜨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는 예. 거의 죽여버리고 싶다는 심정으로 대하고 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 치러야 되는데 물가가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유가가 급등하는 걸 바라질 않아요.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니까 110불 하던 유가가 80불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랬죠. 다시 말해서 저렇게 막 정유시설이 불타고 기름비가 내리면 미국 시민들이 불안해해요. 우리도 지금 기름 다 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이제 지금까지 한 건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기름 좀 때리지 마. 정유시설 좀 때리고 그렇게 막 나가지 말라고 달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타냐후한테 뭐 보도되기는 설득했다 그러는데 호통을 쳤을 거예요. 야 그만 좀 해. 거기까지 됐어.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란 내부의 지금 상태는 어떨지 전황 소식은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분석을 했고 실제로 이란의 핵심적 관계자들은 어떤 상태일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모시타바가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지금 소식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란 국영방송 자체도 그걸 상징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AP통신은 다쳤다, 부상당했다 이런 걸 보도를 했고 이스라엘 보안당국조차도 부상을 입은 걸 파악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그걸 지금 곳곳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란 내부에서는 모시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한 이후에 우리 좀 뭐 항전하자 뭐 무슨 굉장한 하메네이의 어떤 신의 어떤 열정을 받은 대리인이니까 싸우자 이런 식의 다 죽자는 식의 이제 일단적인 극단적 반응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스타바의 지금 뭐 부상까지를 포함해서 지도부의 상태 또는 혁명수비대의 심리적 상태, 실질적 상황은 결속 상태는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모스타바는 죽음을 각오했을 거예요. 네. 자기 아버지가 폭살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아다고. 네. 나이 57에 고아다. 부인도 자기 친자식들도 다 미군의 공격과 공습에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 자기 여동생, 매제, 조카들도 죽었습니다. 6남매가 있었는데 모스타바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나머지 형제들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거의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수비대나 강경파들도 당신 어차피 당신 아버지는 성자가 됐고 이슬람 교회 뭐 거기서 그렇게 추대하고 있잖아요. 당신도 따라가라. 당신 혼자 살아남아서
뭐 여기저기 보도 나왔잖아요.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무슨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 런던에 7천억 원대 부동산 빼돌려 놨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속으로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내가 어디로 가냐 지구상에서. 모사드와 CIA가 죽을 때까지 쫓아올 텐데. 그러니까 뭐 이건 모스타바 입장에서 그냥 제가 한번 들어가서 빙의돼서 생각해 보는 건데, 그래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도 항전하다가 이슬람의 별이 되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숨어 다니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벙커버스터 같은 것이 막 수시로 터지는데 그 뭐 지상에 있는 건물들도 지금 다 파괴하는 마당인데 모스타바가 하다못해 벽돌이라도 맞았겠죠. 살아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본인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재자들이,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고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이 뭔가 타협을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죠. 네네. 근데 왜 마음대로 안 돼요? 측근들이 옆에서 총 빼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만약에 당신 적당히 타협하고 당신만 살 길을 모색하느니 당신도 쏘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예. 제가 왜 그런 상황을 상정하냐면 모스타바도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도 보면 측근들 중에서 고발을 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CIA가 모스타바 목에다가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을 거예요. 과거 사담 후세인 때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사담 후세인 아들이 죽기 전에 그 은신처를 가보니까 $100짜리 지폐로 담배 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처럼 모스타바도 그 많은 돈이 밖에 스위스은행에 뭐 얼마를 예치해놨는지 모르지만 누가 써요 그걸. 쓸 방법도 없고 런던 호아빌라, 뭐 오스트리아의 휴양지, 무슨 뭐 마요르카의 뭐 골프장 다 소용없잖아요. 그거 가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스타바의 측근 중에 누군가가 위치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천만 달러 주겠다면 뭐 지금 전비를 1조 원씩 쓰고 있는데까지 거 무슨 현상금이 무슨 돈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압박해 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때 독재자들이 적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경우보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네, 네. 돈 주고 살려주고 성형수술까지 해서 너는 안전하게 해줄게, 달콤한 유혹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모스타바의 운명도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데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다 파괴한 트럼프의 자신감, 보고를 다 받잖아요. 영상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CIA로부터 보고를 받을 거예요. 모스타바 목도 조만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를 좀 더 나가서요. 이 모스타바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망을 하거나 CIA나 모사드에서 제거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메네이처럼. 당연히 그렇죠. 예, 이슬람의 방위군이 나설 수도 있고 미국의 또 다른 공습에 의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저격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이제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심하게 부상당했다면 사망할 수도 있을 텐데, 만일 그럴 이후의 이란의 상태, 이란 내부에도 지금 강경파, 온건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력과 또 강경파를 상징하는 혁명수비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스타바가 사라진 이란 내부의 상황, 혁명수비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지, 그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혁명수비대는 칼자루 거꾸로 잡으면 돼요. 원래 충견이나 맹견은 길들이기가 쉽습니다. 뭐 충견이 뭐 주인 따라 죽는 개들도 있지만 네. 대개는 주인을 바꾸죠. 더 좋은 고기 주면 돌아섭니다. 그럼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혁명수비대도 대가리 한두 개가 제거되면 나머지는 살 길을 찾아야죠. 19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호메이니하고 하메네이가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전 국부의 40%를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줘요. 한 명회하고 신숙주 뭐 왕사남이라고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세조가 불의한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 그 심지어 재산뿐만 아니라 관직, 노비, 성산문이나 박팽령 같은 사육신의 아내와 딸들까지 나눠준 무리들 아닙니까?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권력의 충견들을 만들어 놨지만, 자, 모스타바가 죽었어요. 모스타바 죽으면 제가 볼 때 라자리니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극렬파들이 제거되면
혁명 수비대는 전 돌아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잖아요. 아, 기득권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유혹하기가 쉬워요. 야, 니네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인정해 줄 테니까 네. 깃발만 좀 바꾸자. 깃발만 USA로 좀 바꿔 달자. 예. 아니 저는 충분히 응할 수 있다고 봐요. CIA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따라서 혁명 수비대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극렬하게 끌고 가는 몇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수 작전의 요체입니다. 북한도 미국이 세운 참수 작전을 보면 김씨 일가와 핵심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북한의 전주들, 돈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다 외국 명품 수입해다가 쓰면서 가방은 샤넬이 좋네, 아니야 뭐 불가리가 좋네, 다 그런 족속들이에요. 네.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일수록 오히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세력에게 붙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모스타바나 라자리니와 운명을 함께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미군의 화력을 보고 기가 질렸을 거예요. 야, 이 미국이 정말 이란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가지고 이란이 다 불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불바다를 보면 두렵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만 하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죠. 모사드가 또 지난번 하메네이 제거 당시처럼 모사드가 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CIA의 정보력도 세계적이지만 모사드는 더 무서운 게 모사드는 그 이스라엘 조직이잖아요. 생김새가 중동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코쟁이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CIA 요원들은 뭐 미션 임파서블에 탐 크루즈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 눈에 띄어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근데 한중일 사이에는 생김새가 비슷해서 서양인들은 그 사람인 줄 알잖아요. 이스라엘 모사드는 그냥 거기 가서 살아요. 거기 가서 수십 년간 살면서 그 나라 그 권력층에 뭐 침투해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니 내 사위가 23년 10년 동안 내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사드 요원이야?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모사드가 제일 무서워요. 모사드 정보를 CIA나 영국의 MI16 그 007 나오는 그 조직 있잖아요. 007. 예. 네네. 다 모사드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모사드가 이번에 그 호메이니 그러니까 하메네이 폭살할 때도 그 위치 찍어준 게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에 그 낮에 어디를 때려라라고 한 거 전부 모사드 정보입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지금. 따라서 모사드의 정보가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저렇게 정유 시설을 막 폭파하고 미국이 하지 말란 거 트럼프 대통령이 워워하는 거를 해도 어떻게 못하는 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모사드 덕분이라고 보면 뭐 대부분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 덕분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미군과 달리 많이 죽잖아요 지금. 예. 가까이 있다 보니까 피해도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항변하냐면 미군 당신은 저 플로리다 무슨 골프장에서 이거 영상으로 지켜보고 지휘하지만 나는 지금 직접적으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직접 목숨을 걸어가면서 싸운다. 우리 이스라엘 장병들은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정유시설을 때리든 이란을 아주 지구상에서 없애든 그건 내 맘이다라고 주장하니까 트럼프도 그냥 세게 못 나가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중동 사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상황, 또 모즈타바를 누가 어떤 순간에 제거하느냐, 모사드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로 이어져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요소 문제 한번 문제로 넘어가서 유가 상한제, 최고 가격제 문제도 한번 볼 텐데요. 예, 아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살랄라님 아까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주요소 사장들의 분노가 지금 표현되고 있다. 주요소 현장을 찾았던 뉴데일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거 보도를 할 계획으로 취재가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제 이 유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실제로 정부가 하는 이 최고 가격제 현장을 찾아서 좀 포절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게 적절하느냐.
자, 그래 뉴델리 기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예. 뉴델리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사장 분노. 적자 보느니 셔터 내릴 것. 왜곡된 현장 구조도 모르고 도둑 취급하나.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조치가 보니까 주유소 사장들을 주유소를 그냥 아예 도둑놈 집단으로 보냐 상당히 분노, 분통을 터뜨린다고 하는데 저 상황은 어떤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까? 자, 일본을 예로 들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본이 지난 10일 동안 자, 우리나라 유가는요. 지난 10일에 이 이란 전쟁, 중동 전쟁 때 우리나라 유가 12.4%가 올랐어요. 예. 평균. 일본 얼마 올랐느냐? 2.1%밖에 안 올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5.9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똑같은 전쟁이고 또 우리나라가 중동산 두바이유, 중동산 기름에 의존하는 게 70%라면 일본은 90에서 95%를 의존합니다. 예. 어디가 더 후달릴까요? 뭐 시쳇말로 일본이 후달려야죠. 근데 일본은 왜 우리보다 6배나 기름이 싸냐? 6분의 1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12.4% 올랐고 일본 2.1%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정부, 정유업계, 소비자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일본 욕만 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먼저 일본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4년 전에 이게 터질 때 그때도 러시아산 원유 때문에 골치가 아팠잖아요. 예. 그때 일본 정부는 그때는 이제 다카이치 정부가 아니었는데 일본은 총리가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파 정부에서 좌파 정부가 되면 다 뒤집어 엎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파 정부가 했던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흔적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다 뒤집었잖아요. 예. 그런 식인데 정책은 그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정책은 이어받는 것은 받아야지. 다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은 그때부터 이미 정부 보조금을 줘요. 그때 이제 된통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정유업계에 주니까 정유업계가 올릴 명분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돈 받는데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 주니 그러니까 업계 자체가 인상을 자제한다. 자, 두 번째. 정부가 업계와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들도 사재기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그리고 일본은 제가 뭐 어떤 그 책에서도 봤지만 자 민족성이 좀 이래요. 일본이라 그러면 무조건 욕하는 좌파들이 좀 들어야 될 텐데 집안 쓰레기를 밖에 나가 버리는 게 한국인. 다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밖에 뭐 종량제 봉투 아까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동네 쓰레기를 들고 집으로 와라. 자, 일본 저 사람 뭐 친일주의자예요. 왜 이렇게 일본 칭찬해? 아니라고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일본인들은 남에게 패끼치지 마라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떠드는 거를 엄격하게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 가케루 나라라고 해요. 일본 말로. 그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네. 그 삼위일체로 이런 걸 위기에 돌파하는 매뉴얼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값을 안 올린다. 대한민국 지금 정부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 주유소 사장의 분노 적자 보느니 셔터 내릴 것. 자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이른바 유가 상한제, 유가 최고 가격제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예. 기준이 앞서요. 기준이. 김용범은 뭐 2주마다 한 번씩 설정하고 바꾼다 그러는데 그 무슨 기준입니까? 알아보니까 크로아티아 모델이에요. 유럽에. 예. 크로아티아 모델 실패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모델 실패했다고요. 왜 꼭 베껴와도 실패한 모델을 베끼려고 하느냐. 김용범 씨가 그 마음이 지금 그 콩밭에 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좀 제대로 아랫 사람들한테 스터디를 시키려면 성공 사례를 좀 베껴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베끼기 싫은 거야. 보고 했을 거야 분명히. 어떤 청와대 직원이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 붙은 직원들이 크로아티아 사례, 일본 사례 다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좌파 정부니까 야 이거 올리면 일본 사례는 아마 빠꾸당할 테니까 올리지도 마. 그 크로아티아 사례를 올려가지고 2주 만에 한 번씩 바꾸겠다. 자 어디다 기준을 둘 거예요?
자 무슨 도매 가격을 통제할 겁니까? 소매 가격을 통제할 겁니까? 기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저 주유소 사장님의 분노는 만약에 10,000곳이 넘는다는 일선 주유소를 통제할 경우 적자 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그 비싼 주유소하고 저기 어디 논두렁밭두렁 있는 그 주유소하고 똑같이 상한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는 무슨 기준으로 하고 이거 엄청 복잡한 문제예요. 또 하나 정유업계에 보조금을 주면 도매 가격은 통제가 되겠죠. 그런데 소매 가격까지는 어떻게 못해요? 그건 그러니까 자율시장. 주유소의 그 시장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를 잡으면 아래가 통제가 안 되고 네네. 아래를 잡으면 저런 원성이 나온다고요. 그러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무슨 호떡 굽듯이 뭐 일주일 안에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리고 유가상한제를 1970년대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가의 위기가 이번처럼 심각한 적은 없었지만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수 대통령 또 혹은 진보 대통령도 왜 유가 석유관리사업법 이것에 명시되어 있는 상한제 검토 안 해봤을까요? 예. 유혹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썼잖아요. 왜 안 썼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행정지도 정도만 해왔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통제예요. 통제. 우리가 팻말 딱 붙여가지고 이걸 이하로 팔아.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거. 그건 이 보전.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넘겨서 팔아서 차익을 봤다고 쳐요. 예. 그걸 어떻게 적발하죠? 10,000곳이 넘는 곳을 뭐 경찰 풀 건가요? 경찰 바빠서 할 일도 그런 거 못 해요. 예. 그 공무원들 뭐 암행단소 간다는데 10,000곳을 돌아다닐 건가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이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정책이 나올 텐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졸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하면 졸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졸속인 거예요. 제발 이런 것은 좀 잘하는 나라의 모델을 좀 가져오고 스터디를 좀 해야 돼요. 예. 이 기분대로 그냥 모든 걸 이재명이 하면 한다? 이재명은 한다? 어쩌라고요?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정부가는 지금 유가 상한제, 최고 가격제 관련해서 이제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예, 아그리아스님 후원 고맙습니다. 사실 사후정산제라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현재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연구를 몇 년 해야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하는 시스템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데워보고 예. 4년 가까이 준비해서 하는 제도라는 거 아니에요. 4년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아니 며칠 만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 때는 참 놀라운 게 김현미가 문재인 정권 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구워내련만 이런 소리를 자조적으로 했다는 거는 아니 너무 정책을 쉽게 생각해요. 그 안에도 무슨 고시 출신도 있고 뭐 공부한 사람도 있을 텐데 강경파 운동권의 목소리에 휘둘려 가지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아니 학생 운동하면 나라도 잘 이끄는 겁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주유소 체제는 사후정산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해서 매일 그냥 그 가격에 정유사하고 가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후정산제가 돼 있어서 그 전체적 오른 가격과 내리는 그 유가 폭등의 급락의 여러 가지 역사가 그 사후정산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는 최고 가격제, 아니 최고 가격제면 얼마가 최고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거는 싱가포르 원유 선물 시장. 이게 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기준으로 하는 시장이에요. 싱가포르 원유 선물 시장. 그 가격 플러스 적당한 마진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원유 현물 시장이라는 거 값 자체가 맨날 바뀌어요. 근데 이걸 크로아티아식으로 크로아티아가 뭐 선진국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사례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잖아요. 예. 최고 가격제를 데일리 제도냐 이게? 오늘의 최고 가격? 맨날 고시해야 돼요? 웃기잖아요. 국민들이 조롱할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까 기준을 어디다 잡지?
여의도 강남 주유소와 저기 어디 논두렁밭두렁 뭐 바닷가 주유소 울릉도 주유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저는 도대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앉아서 정책이라고 유가상한제라는 그 약간 그리고 상한제 최고 가격제 하면 냄새가 어디서 펄펄 나잖아요. 예. 스탈린 냄새도 나고 레닌 냄새도 나고 예. 모택동 김씨 일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좀 국제 정세를 보고 전쟁이 좀 빨리 끝난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그 일본처럼 유가 보조금을 왕창 뭐 이렇게 지급해서 좀 안정시키고 제도는 천천히 해야지. 아니 무슨 유가 상한제예요? 완장부대부터 풀겠다는 건가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자 주유소에다 유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그걸 결국 세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철, 지하철 뭐 같은 말이네요. 버스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세금을 왜 자동차 가지고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써야 돼? 고급 외제차 다니고 다니는 사람 기름값을 내가 왜 내줘야 돼?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저 기름 차 있지만 집에 놔두고 요새 느낌이 좀 쎄해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차 타고 다니는 분들 반성해야죠. 이럴 때 차 놓고 다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역진 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 지금 버스 타고 어렵게 출근해서 콩나물 버스라든가 뭐 요새는 콩나물은 없다 그러지만 어쨌든 그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주유소 기름값을 왜 세금으로 해? 이런 목소리도 좀 들어라.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책은요 정교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학생운동권 시절에 그냥 무슨 양키고음 하면서 화염병 던지는 기분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자, 다른 어떤 상황 조금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다뤄본 하나의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관련된 건데요. 9일부터 지금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훈련습이 훈련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관 좀 연합사령관도 겸하고 있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첫날에 이 훈련의 중요 이 회의에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알려졌네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연습이든 뭐 무슨 큰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예. 주빈이 안 와. 주빈도 아니죠. 호스트가 안 온 거예요. 한미 연합 FS 훈련, 프리덤 쉴드 훈련의 주체는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안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1인자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 장군이 대장이 2인자예요. 그럼 1인자, 2인자가 같이 참석해서 해온 게 관리예요. 그런데 왜 제이비어 브런슨이 첫날은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아팠나요? 뭐 와병이었나요? 미국 갔나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있었잖아요. 평택기지에. 예. 그런데 성남에 있는 탱고시 벙커에 안 나왔다? 사건이죠, 사건. 근데 그날 안 나오고 24시간 풀로 안 나오더니 그 다음 날도 그날은 화상회의로 안 나오긴 좀 뭐하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5시간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틀 다 돼서 두 번째 날에 나타났다는 건데 예. 저는 이걸 왜 그냥 별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정론 직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구부러졌으면 구부러졌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는 해야 될 텐데 잘못된 걸 보고도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는 언론. 구부러졌고 삐뚤어졌고 왜곡됐는데 왜곡됐다고 삐뚤어졌다고도 안 하는 언론. 이게 과연 언론인가? 예. 정말 저도 35년 넘게 여러 언론사에 있었지만 제가 기자인 것을 이때처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제 한미 간의 심각한 균열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죠. 뭐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이 국방부에서 하지 말자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전쟁 준비를 하는 건가요? 만약 그 사태를 대비하는 게 원래 군인이 할 일이고 국방의 의무인데 그걸 안 한다?
존재 이유를 살펴봐야 되죠. 아니면 다른 의도가 명백히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주제 이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하면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초크 포인트 뭐 중에 하나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하죠. 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 기뢰를 부설하는 선박 10척을 완파했다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세요? 사실은 뭐 개전 초기에 네. 한 10척에서 11척을 격침했다는 보도는 진작 나왔죠. 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제 반다르 아바스 항의 그 가장 좁은 폭이 33km밖에 안 된다는 그 해협의 목을 저기 동그라미 점선 표시 있는데요. 예. 저기 위쪽이 반다르 아바스 그리고 뾰족 튀어나온 참 지형도 기묘하죠. 저기를 딱 막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저기를 완전히 미군이 뚫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나온 보도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떠다니는 이란 배를 다 격침시켜 버렸다. 이미 뭐 어뢰로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격침도 됐고 사실은 큰 배는 다 잡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C 마인, 콘택트 마인이라고도 그러죠. 기뢰. 일본 사람들이 기뢰라고 표현했는데 바다지뢰예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바다지뢰. 그러네요. 부딪히면 그냥 꽝 터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설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 5,000기 정도 갖고 있다. 적게는 3,000기에서 6,000기 가량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그거를 지금 띄웠대요. 일부. 그러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배를 격침시킨 뒤에 그 소형 기뢰정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밤에 이렇게 둥둥 띄우니까 무슨 그물 놓듯이 그러니까 이게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소해정이라고 예. 그걸 다 이제 그 탐지해 가지고 이렇게 폭파시키거나 제거하는 배가 있어요. 그거를 미국 해군이 이제 투입을 했다. 기뢰를 제거를 해야지 그 유조선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푸는 것.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안정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이란을 거의 다 파괴했다. 그래서 모스타바까지 죽이진 못했고 라자리니 같은 세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생불 여사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전쟁을 끝낼 명분이 됩니다. 전쟁을 끝낼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82 공수사단을 투입해서 이란 산악지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찾아내서 회수하는 건데 네네. 이건 대단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금도 일단 그 천하의 모사드와 CIA도 정확한 그 우라늄 농축 비밀 저장고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하고 끝내려면 전쟁이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는 먼저 이란의 모든 주요 시설을 무력화. 그러니까 이란이 다시 일어날 수가 거의 없는 정도로 민간인 시설 빼놓고는 거의 다 그냥 정부 청사 무슨 미사일 발사대를 거의 80, 90% 다 박살냈다 그러지 뭐 사실은 거의 무력화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조선들을 드나들게. 저 빨간 점 보세요. 네. 저 밖에서도 못 들어가고 안에서도 못 나오고 지금 한국 유조선도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걸 미국이 뚫어줬다라는 실증을 세계 시장에 보여야 미국 내 여론도 좋아지고 트럼프도 자 일단 여기서 전쟁을 접고 아니죠 푸틴이 자기가 일으킨 전쟁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1시간 동안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네네. 자기가 중재자 한다고 시진핑은 뭐 못 나서고 왕이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중재한다 그러는데 뭐 지금 러시아 중국 중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트럼프를 달래는 거죠. 이쯤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뒀으면.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중국 경제 무너져요. 이란산 기름 그 찔끔찔끔 중국 배로 한두 척 나와서 해결이 안 나요. 그 나라도.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이 시작된 것 같고 좀 더 나가서 그 천하무적이라는 미 해군의 네이비실 같은 특공대가 들어가서 반다르 아바스항을 제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한 2, 3일 안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다 점령할 필요도 없어요. 예. 거기 가서 그냥 반다르 아바스상 항에 있는 시설 또 맹폭을 가해가지고 그냥 반다르 아바스 항구 자체가 그 원래 저 혁명수비대 그 본거지거든요. 예. 속을 그런 작전이 곧 이루어지면 제어는 제가 볼 때 이제 사실상의 휴전 국면으로 넘어갈 계기가 그래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마침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보여졌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내부에 페르시아만 안쪽이죠. 사실 호르무즈 안쪽이니까 호르무즈 안쪽이니까 한 우리 유조선이 26척이 우리 선박이 갇혀 있다고 하죠. 많이도 갇혀 있어요 지금. 예, 처음에 정부는 8척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26척.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재명 정부가 예. 정권이 숨기는 거예요. 석유 비축량은 208일치 있다고 크게 이야기하더니 그나마 이 얘기는 꼭 하나 해야 되겠어요. 끝나기 예, 전에 예. UAE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 천공2를 수입을 해가기 위해서 네, 네. 왜냐하면 요격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 사드나 패트리엇은 지금 자기네도 없어서 저렇게 헤매니까 우리 천공2 요격 미사일 체제를 사가기 위해서 C5 아까 그 미군 거 말고 네. 자기네 C5 그 UAE가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거 보냈대요. 우리 한국 오산으로 오산이 아니라 이 기지로 그 얘기는 뭐냐? 천공2를 사가려고 600만 배럴의 기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강훈식이가 예뻐서 이재명이 예뻐서가 아니라 천공2를 주겠다니까. 자, 천공2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좀 알고 역사적으로나 이 사실관계는 알고 대처하자. 저는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잘했다는 걸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강훈식이 UAE로부터 확보했다고 하는 600만 배럴의 근원이 천공2를 한국이 개발해 놓은 건데 그 개발은 좌파 정부가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중동사 이란 사태 문제, 또 한미 사령관, 한미 연합사령관 문제, 주요소 문제, 천공 이야기가 나왔네. 천궁이네요. 천궁2. 천공은 아닙니다. 천궁. 갑자기 그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궁2. 천궁 하늘의 이 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활이라는 게 멋있잖아요. 그 하늘을 향해 쏘는 활.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 뭐 이재명도 요새 툭하면 자주국방이라는 건데 그 자주국방이란 말을 만들어내고 세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제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이 보수 정부 때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자주국방의 기틀 그 과실을 좌파 정부가 맛보면서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둘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